나는 통장을 보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잔액은 0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먼저 무너졌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 안에 적힌 말들이 내 심장을 하나씩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영자다. 올해 73이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 참 착하게 살았다고 말한다. 그 말이 고마운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슴이 쓰렸다. 착하게 살았다는 말은 참았다는 말이었고, 버텼다는 말이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 나는 평생 말을 아끼며 살았다. 억울해도 웃었고, 속이 타들어가도 그냥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줄 알았다. 그게 내 업이라고 생각했다. 40해 전 이야기다. 그때 나는 33이었고 아들 준호는 8살이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추웠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얼어붙었다. 쌀독을 열어보면 바닥이 보였고 연탄은 하루를 못 버텼다. 아침이면 이불을 털어 아이를 깨웠다. 준호 손은 늘 차가웠다. 손을 잡으면 미안함이 먼저 전해졌다. 나는 하루 종일 일을 했다. 몸이 부서질 때까지.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아이에게 줄 게 없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배고파. 그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집이 조용해서였는지, 내 마음이 시끄러워서였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나는 웃어 보이려고 했다. 금방 밥 해줄게.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았다. 부엌에 들어가 냄비에 물을 올렸다. 괜히 뚜껑을 덮고 괜히 불을 크게 켰다. 밥 짓는 소리인 것처럼 속이고 싶었다. 아이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준호는 말이 없었다. 아이 눈이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눈이 너무 맑아서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 숨소리만 들었다. 그 숨이 너무 작아서 자꾸 깨서 확인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아이를 내 옆에 두고 죽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자 몸이 떨렸다. 그게 엄마 마음이라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준호를 깨웠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다. 이미 눈이 떠져 있었다. 나는 아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내 손도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아이는 묻지 않았다. 어디 가느냐고도, 왜 그러느냐고도. 그게 더 아팠다. 아이는 이미 뭔가를 알고 있었다. 친척 집 앞에 섰다. 대문이 그렇게 무거워 보인 적은 없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몇 번이나 주먹을 쥐었다 폈다.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나왔다. 그 공기가 내 얼굴을 때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형편 나아질 때까지만요. 그 말이 얼마나 비겁한 말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준호가 내 소매를 잡았다. 엄마 나도 갈래. 그 말이 너무 작아서 나는 더 크게 들었다. 그 한마디가 내 등을 붙잡았다. 나는 아이 얼굴을 만졌다. 볼이 차가웠다. 눈이 젖어 있었다. 나는 안아야 했다. 그게 맞았다. 그런데 안지 못했다. 안는 순간 놓지 못할까봐 나는 손을 걷어버렸다. 그 순간 나는 엄마가 아니라 도망치는 사람이었다.
문 안쪽에서 누군가 말했다. 들여보내요. 그 말이 내 심장을 갈랐다. 나는 준호에게 속삭였다. 엄마 금방 올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엄마 나버려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버리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 입은 닫혀 있었고 내 마음은 이미 아이를 놓고 있었다. 문이 닫혔다. 아주 천천히 닫혔다. 문틈 사이로 준호 눈이 보였다. 그 눈이 나를 끝까지 따라왔다. 나는 뒤돌아 뛰었다. 뒤돌면 무너질 것 같아서 나는 울지 않았다. 그날만은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렇게 준호는 내 삶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산 적이 없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준호 없이 살아온 나의 40년이 이제 시작된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시간을 조용히 꺼내보려 한다. 준호를 보내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집이 너무 조용했다. 아이 숨소리가 없다는 게 이렇게 큰 소리인 줄 그때 처음 알았다. 부엌에 서서 쌀독을 열었다.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울음이 안 나왔다.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날부터 나를 미워하기로 했다. 그게 맞는 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준호 생각이 났다. 지금쯤 밥은 먹었을까? 잠은 잘 잤을까?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손이 멈췄다. 그러면 나는 더 빨리 움직였다.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조차 사치라고 나는 나를 몰아붙였다. 사람들이 말했다. 영자 씨는 참 독해.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사냐고. 나는 웃었다. 독한 게 아니라고. 그냥 죄인이라고 속으로만 말했다. 밤이 되면 집안이 더 넓어졌다. 아이 양말 하나, 연필 하나, 그런 것들이 눈에 자꾸 밟혔다. 나는 하나씩 치워버렸다. 남겨두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아이 냄새는 어디로도 안 갔다. 베개를 베고 누우면 괜히 한쪽이 꺼져 있었다. 아이가 자던 자리였다. 나는 그쪽으로 돌아 눕지 않았다. 돌아 누우면 손이 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와도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다. 내 마음은 겨울에 그대로 있었다. 사람들이 말했다. 이제 잊어야지. 살아야지. 그 말이 칼처럼 들렸다. 어떻게 있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착하게 살았다. 누구에게도 큰 소리 한 번 안 냈다. 손해봐도 그냥 웃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믿었다. 장터에서 일할 때도 남들 몫까지 내가 다 했다. 누가 뭐라 하면 내가 틀렸다고 했다. 억울해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준호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엄마가 억울해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 또래를 보면 가슴이 먼저 아팠다. 학교 가는 아이들, 도시락 들고 웃는 아이들, 그 모습만 봐도 나는 고개를 돌렸다. 혹시라도 준호를 닮은 아이가
보일까봐.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20년이 흘렀다. 사람들은 내 나이를 물었고 나는 대답했다. 나이는 그냥 숫자라고. 그 말이 얼마나 허전한 말인지 그들은 몰랐다. 밤마다 혼잣말을 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그 말은 기도 같기도 했고 벌 같기도 했다. 나는 용서받고 싶지 않았다. 용서받으면 준호를 버린 일이 사라질까봐. 차라리 평생 아파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게 엄마가 치러야 할 값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 허리가 아프고 숨이 차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쉬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웃었다. 쉴 자격은 없다고 속으로 말했다. 그렇게 40해가 흘렀다. 나는 여전히 준호를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아이 역시 나를 잊지 않았다는 걸 나는 아직 모른 채였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준호 없이 살았던 그 40년의 끝에서 내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그날을 이야기하려 한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숨이 조금만 차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생각이 날까봐. 생각나면 무너질까봐. 어느 날은 시장에서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다. 사람들 목소리가 멀어졌다. 눈을 뜨니 병원 천장이었다. 하얀 불빛이 이상하게 차가웠다. 의사가 말을 했다. 조금만 쉬셔야겠어요. 검사를 더 해봅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은 이미 집으로 가 있었다. 검사 결과를 들은 날, 의사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말했다. 마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됐다. 준비라니, 뭘 준비하라는 걸까? 집에 돌아와 문을 닫았을 때 그 말이 뒤늦게 가슴에 닿았다. 아, 이제 끝이구나. 이상하게도 무섭지는 않았다. 오히려 조용해졌다. 나는 방 안을 둘러봤다. 살면서 모은 게 거의 없었다. 오래된 옷, 다른 이불, 깨진 그릇 몇 개, 그리고 아들 준호의 흔적, 마음속에만 남아있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준호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다. 준호야. 그 이름을 부르자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동안 얼마나 눌러왔는지 그제야 알았다. 나는 생각했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 아니, 보고 싶다는 말도 욕심일지 몰랐다. 그저 잘 살고 있는지만 알고 싶었다. 그게 엄마로서의 마지막 욕심이었다. 나는 주소록을 뒤졌다. 연락할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친척들도 세월 속에 흩어졌다.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다시 나를 꾸짖었다.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버린 주제에 이제 와서 보고 싶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런데 몸은 점점 말을 안 들었다. 밤마다 숨이 찼고 잠을 자다 깜짝깜짝 깨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준호야,
엄마 괜찮다.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나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간호사가 아니었다. 의사도 아니었다. 낯선 발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중년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정장을 입었고 어깨가 넓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낯설지가 않았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남자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췄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이름을 불러야 했다.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남자의 눈이 떨리고 있었다. 그 눈이 너무 익숙했다. 나는 겨우 말했다. 준호니.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가 서 있던 40해가 한꺼번에 무너졌다. 울음도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천천히 다가와 내 손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았다. 낡은 통장이었다. 그 통장을 보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다.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 겁니다. 나는 그 통장을 아직 열지 못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 채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통장을 펼치기 전 내 마음에서 무너져 내리던 그 순간을 조용히 꺼내보려 한다. 통장을 손에 쥔 채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종이 한 장이었을 뿐인데 손끝이 저려왔다. 마치 그 안에서 시간이 숨 쉬고 있는 것처럼 준호는 내 앞에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 그 기다림이 더 아팠다. 나는 통장을 보지 못했다. 보고 나면 무너질 것 같아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서. 병실 안에는 소리 없는 시간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나는 입을 열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그 말이 너무 가벼워서 나 스스로 놀랐다. 준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냥 살았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들렸는지 나는 알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물었다. 밥은 잘 먹었니?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렇게밖에 묻지 못했다. 준호는 작게 웃었다. 어릴 때처럼 입꼬리만 올리고 대답했다. 네, 먹을 만큼은요. 그 웃음이 나를 찔렀다. 배부르다는 말이 아니라 살아냈다는 말처럼 들려서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다. 그 눈을 보면 사과해야 할 것 같았고, 그러면 모든 게 쏟아질 것 같았다.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왜 그 말을 내가 하니?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준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도 어머니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그게 맞다. 그래야 맞다.
어릴 땐 매일 생각했어요. 왜 나만, 왜 우리 엄마만, 왜 나를 두고 갔을까?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말들을 이미 수천 번 혼자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준호는 다음 말을 바로 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이야기보다 더 길게 내 가슴을 눌렀다. 그리고 준호가 말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지더라고요. 미워하려고 하면 자꾸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배고프다고 말하면 먼저 웃어주시던 얼굴, 잠들기 전에 이불을 꼭 덮어주시던 손, 그 기억들이 미움보다 먼저 나왔어요. 나는 통장을 더 꽉 쥐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다. 준호는 나를 보지 않았다. 마치 혼잣말을 하듯 계속 말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미워하면 제가 더 아플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칼처럼 천천히 들어왔다. 나는 처음으로 그 아이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세월을 통과해온 어른이었다. 나는 그제야 물었다. 그래서 이 통장은 왜 나한테 준 거니?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어머니가 저한테 남긴 겁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먼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준호는 통장을 가리켰다. 열어보세요. 나는 그 말에 바로 열지 못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보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들어있을지 두려웠다. 손이 떨렸다. 통장 첫 장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그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통장 안에 숫자 대신 남아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꺼내보려 한다. 통장을 펼친 순간 나는 숫자를 찾지 않았다. 그냥 숨부터 멈췄다. 잔액은 0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허전하지가 않았다. 눈에 먼저 들어온 건 입금 날짜들이었다. 한 줄, 또 한 줄,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었다. 금액은 늘 0원. 그 옆에 적힌 글자들이 내 눈을 붙잡았다. 엄마 밥 먹었어. 나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 다음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 오늘 1등 했어.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툭 하고 내려앉았다. 준호가 8살이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던져놓고 눈을 반짝이던 얼굴. 나는 통장을 넘기지 못했다. 다음 장을 보면 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보고 싶어 엄마. 그 글자 앞에서 나는 결국 울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렀다. 병실 바닥에 눈물이 떨어졌다. 그 소리가 내 귀에는 너무 크게 들렸다. 나는 중얼거렸다. 이게 뭐니? 이게 다 뭐니? 준호는 내가 울 때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내 옆에 서 있었다. 통장에는
돈 대신 시간이 쌓여 있었다. 한 해, 또 한 해, 내가 몰랐던 준호의 하루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엄마 오늘 눈 와. 엄마 나 취직했어. 엄마 괜찮아. 그 마지막 글자를 보는 순간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괜찮다는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리는지 그때 알았다. 나는 그동안 한 번도 괜찮지 않았는데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 이 통장 버릴까 생각도 했어요. 그 말에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런데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왜 못 버렸니? 그 질문을 나는 속으로만 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한테 매일 말 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나는 통장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제야 알았다. 이 아이는 버려진 게 아니었다. 나도 아이를 완전히 놓지 못했던 것처럼 아이도 나를 놓지 않고 있었다. 나는 평생 끊어진 인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보이지 않았을 뿐 인연은 하루도 끊긴 적이 없었다. 그 사실을 나는 이 통장 하나로 마주하고 있었다. 준호가 내 앞에 천천히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본인 미워하셔도 됩니다.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통장을 덮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통장을 통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놓아주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조용히 이야기하려 한다. 통장을 덮고도 나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가슴에 얹힌 게 종이 몇 장이 아니라 40해의 시간이란 걸 그제야 알았다.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 손 아프실까 봐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다는 말이 입에서 나왔다는 게 이상했다. 나는 늘 괜찮지 않았으니까. 준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어릴 적처럼 얌전히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되었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를 많이 미워했지.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미워하려고 많이 애썼어요. 그 말에 나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애썼다는 말이 너무 정확해서 어릴 땐 하루 종일 그 생각뿐이었어요. 왜 나였을까? 왜 엄마였을까?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질문을 나도 수천 번 했기 때문이다. 준호는 말을 이었다. 그런데요, 미워하면 제가 계속 8살에 머물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조용히 두드렸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 엄마를 원망하는 대신 그날의 엄마를 한 번만 그대로 보자고. 그날의 엄마요. 그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준호는 나를 보지 않고 계속 말했다. 연탄 반장 남기고 아이 손잡고 대문 앞에 섰던 사람, 버리러 간 게 아니라 살리러 갔던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면
제가 너무 비겁해질 것 같았어요. 그 말에 눈물이 턱까지 차올랐다. 나는 그동안 나 자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죄인으로만 봤다. 준호는 나를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엄마는 너를 두고 갔어. 준호가 바로 대답했다. 알아요. 그 짧은 말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그런데요. 그 말 뒤에 준호는 조금 더 말을 보탰다. 그래도 엄마는 저를 마음에서 놓지는 않았잖아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통장이 내 가슴에서 더 무거워졌다. 준호는 말했다. 이 통장, 제가 저를 버티게 한 거예요. 엄마가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게 해준 거예요.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나는 벌을 받고 있었던 게 아니라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었던 거라는 걸. 준호가 조용히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다. 어머니, 이제 그만 놓으셔도 됩니다. 그 말이 명령처럼 들리지 않았다. 허락처럼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서 그날의 나를 불러냈다. 눈물에 젖은 33세 영자를, 그 아이를 나는 처음으로 안아주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기로 결심하던 그날의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보려 한다. 눈을 감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준호 얼굴이 아니었다. 그날의 나였다. 33세 영자, 아이 손을 놓고 뒤돌아서던 여자. 나는 그 여자를 오래도록 외면하며 살았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준호가 내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나를 지금에 붙잡아주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준호야. 그 이름을 이렇게 편하게 불러본 적이 있었을까? 준호가 조용히 대답했다. 내 어머니. 나는 말을 고르다가 결국 있는 그대로 꺼냈다. 엄마는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너를 버린 벌을 평생 받는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래서 웃지도 않았고 기대지도 않았고 누구에게도 마음 주지 않았다. 준호는 내 말을 끊지 않았다.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다. 나는 말을 이었다. 그게 엄마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다. 그 말이 끝나자 병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준호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건 벌이 아니었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준호는 나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다. 그건 사과를 요구하는 눈도 원망하는 눈도 아니었다. 그냥 사람을 보는 눈이었다. 그건 엄마가 스스로를 벌준 거예요. 그 한마디에 무언가가 툭 하고 내 안에서 끊어졌다. 나는 그동안 하늘이 나를 벌주고 있다고 믿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벌이 아니라면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
그 질문이 가슴에서 천천히 퍼졌다. 준호가 말했다. 엄마가 그날 나를 살렸다는 거 나는 어릴 땐 몰랐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날 엄마가 나를 두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우린 둘 다 무너졌을 거라는 걸. 그 말에 눈물이 다시 흘렀다. 이번엔 아픈 눈물이 아니었다. 조금은 가벼운 눈물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날의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여자, 선택지가 없던 여자, 그래도 끝까지 아이를 생각한 여자,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나는 속으로 그 여자에게 말했다.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그 말을 나는 40해 만에 처음 했다. 준호가 내 손을 조금 더 꽉 잡았다. 어머니, 이제 편해지셔도 됩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은 곳까지 천천히 내려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준 그날의 끝을 이야기하려 한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하게 잠이 들었다. 오랜만에 몸에 힘을 풀고 눈을 감았다. 늘 그렇듯 잠들기 전에는 생각이 몰려와야 했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그저 숨 쉬는 것만 느껴졌다. 아침 햇살이 병실 창으로 들어왔다. 눈을 뜨자 준호가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었다. 고개가 조금 기울어져 있었고 손은 여전히 내 쪽을 향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조용해졌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아,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슬프지 않았다. 이상하게 편안했다. 준호가 눈을 떴다. 그리고 나를 보며 작게 웃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잘 잤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준호야. 준호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나는 조금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엄마가 너한테 한 번도 해주지 못한 말이 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려 주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고맙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버텨줘서, 살아줘서, 엄마를 미워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줘서. 준호의 눈이 붉어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그 모습이 참 어른 같았다. 나는 말을 이었다.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붙잡고 있지 않다. 미안함도, 원망도, 죄책감도 이제는 그냥 놓고 가려고 한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그러셔도 됩니다. 그 말이 확인이 아니라 배웅처럼 들렸다. 나는 통장을 천천히 준호 손에 올려놓았다. 이제 이건 내가 가져라.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머니. 이건 이미
어머니가 다 써버리셨어요. 그 말에 나는 작게 웃었다. 그래, 그렇구나. 그날 이후 나는 많이 말하지 않았다. 그냥 창을 보고 숨 쉬고 준호 손을 잡았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알았다. 마음에 아무 매듭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사람들은 헤어짐을 슬픔이라 말하지만 나는 안다. 이건 헤어짐이 아니라 완성이었다는 걸. 끊어진 줄 알았던 인연은 처음부터 끊긴 적이 없었다. 다만 서로를 놓아줄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아직 스스로를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놓아도 되는 순간인데 아직 벌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괜찮다. 이제는 괜찮다고 말해도 된다.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다른 모습으로 쉬고 있을 뿐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의 매듭 하나를 조용히 풀어주었기를 바라며 나는 이제 편히 눈을 감는다. 눈을 감고도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숨이 멎은 뒤에야 모든 게 끝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나는 그 말이 조금 다르다는 걸 그날 알았다. 눈을 감자 어둠이 아니라 조용함이 왔다. 아프지도 않았고 무섭지도 않았다. 그저 긴 하루를 마친 기분이었다. 준호가 내 손을 끝까지 잡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의 온기를 놓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전해졌을 거라 나는 믿는다. 사람들은 죽음을 이별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내가 느낀 건 이별이 아니었다. 오래 붙잡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순간 그것에 가까웠다. 미안함도 후회도 죄책감도 그날 모두 거기 두고 왔다. 나는 가벼워졌다. 준호는 병실에 한동안 앉아 있었다. 통장을 두 손으로 쥐고 고개를 숙인 채 울지 않았다. 울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 통장은 돈이 아닌 시간이었고 상처가 아닌 대답이었기 때문이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통장을 가슴에 넣었다. 이제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다. 병실 문을 나설 때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게 내가 바랐던 모습이었다. 사람은 돌아보지 않을 때 비로소 앞으로 걷는다. 며칠 뒤 준호는 어릴 적 살던 동네를 찾았다. 이미 집은 사라지고 골목도 많이 변해 있었다. 하지만 어디쯤이었는지 몸이 먼저 기억했다. 그 자리에서 준호는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엄마, 이제 괜찮아. 그 말이 누구를 위한 말인지 그는 알았다. 그날 이후 준호는 통장을 꺼내 가끔 들여다본다. 입금도 출금도 하지 않는다.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본다. 그 안에는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살아온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마음속에 닫지 못한 통장이 하나쯤 있지 않은가? 열면 아플까봐 덮어둔 채 시간만 쌓아두고 있지는 않은가? 괜찮다. 열어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언젠가 그 안에 돈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었다는 걸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인연은 이미 다 이어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다. 한 사람이 용서로 완성된 이야기다. 그리고 그 용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 조용히 시작될 수 있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준호도 그랬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고 밥을 먹고 하루를 마쳤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하나가 달라졌다. 예전엔 밤이 되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졌다면 이제는 조금 덜 그랬다. 통장을 가끔 꺼내본다. 열지는 않는다. 넘기지도 않는다. 그냥 손에 쥐고 잠시 가만히 앉아 있는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진 날들이 조금씩 늘어났다. 어느 날 준호는 자기 아이를 데리고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때 엄마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생각이 들자 아이에게 괜히 한 번 더 물을 떠다 주고 괜히 한 번 더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말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준호는 알고 있었다.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리고 겪고 나서야 미워할 수 없게 되는 순간도 있다는 걸 준호는 배웠다. 영자의 삶은 겉으로 보면 불행한 이야기였다. 가난했고 헤어졌고 평생을 자기 자신을 벌주며 살았다. 하지만 끝에 남은 건 상처가 아니었다. 끊어지지 않은 마음, 끝내놓지 않은 인연,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한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인생은 항상 설명되지 않는다. 누군가는 도망쳤다 말하고 누군가는 버렸다 말한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이었는지는 그 사람만이 알고 있다. 이 이야기는 버려진 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버리지 못한 엄마의 이야기다. 그리고 평생 자기 자신을 놓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마음속에 아직 풀지 못한 매듭이 있다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인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준다. 용서도 그렇다. 남을 향한 용서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용서가 늘 가장 늦게 온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면 삶은 조금 가벼워진다. 짐을 덜어서가 아니라 짐을 짐이라 부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서 아직 닫히지 않은 문 하나를 살짝
열어두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완전히 열지 않아도 된다. 닫아버리지 않아도 된다. 그 사이에 잠시 빛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놓아준다.